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경제운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달러원 환율이 높다는 건 달러 가치에 반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화의 가치를 달러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 통화와 비교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오늘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화폐 가치를 서로 비교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인데요. 네네. 명목 환율 하면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환율을 얘기하고 실질 환율이라고 하면 물가를 반영한 환율을 뜻합니다. 네.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나라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특정한 하나의 기준 시점을 두고 이 현재 시점과의 상대적인 환율 수준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100을 넘어서면 기존 연도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96.7로 나왔는데요. 이게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원화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저평가됐다. 이 환율이 높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OECD 전체 가입국들 중에서는 이 원화 가치 순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이 OECD 국가가 총 37개가 있는데 한국이 밑에서 5번째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저평가 정도가 더 강한 나라는 이제 4개의 나라밖에 없는데요. 살펴보면 일본의 엔화가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지수가 지금 70.3으로 아주 굉장히 낮은, 굉장히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평가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20 주요 20개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이제 4번째로 저평가가 된 그런 나라인데요. 네. 일본이 당연히 지금 가장 저평가 정도가 심했고 그 뒤를 이어서 튀르키예 그리고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한국이 들어간 거고요. 네, 일본은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서 그런 거 영향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실질 실효 환율이 지난 2월 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이라고 본다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아마 더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업계에서는 현재 원화가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저평가됐느냐를 봤을 때 장기 평균 대비 한 6에서 7% 정도 저평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 실효 환율로 적정한 환율 수준을 계산해 봤을 때 한 1,200원대 후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200원이면 지금 환율보다 한 200원 정도 낮아야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거군요. 네. 이렇게까지 원화가 저평가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미국 경기 호조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글로벌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된 그 영향이 좀 가장 크겠고요. 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볼 게 그렇다면 왜 원화가 유독 이렇게 하락하게 되느냐를 보면 일본 엔화와 중국 이완화의 동반 약세 압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한국 원화보다 더 저평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화와 이완화의 저평가 흐름에 원화도 좀 동반 압력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와 관련한 좀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일본 엔화의 절하 압력이 굉장히 크고 또 중국 위안화 역시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주변국 통화에 원화가 프록시 되다 보니 원화가 우리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된 면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록시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 프록시 된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유동성이 적은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하기가 좀 상당히 꺼려집니다.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향성은 같지만 유동성은 더욱더 풍부한 다른 대체적인 통화를 찾아서 대신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위안화와 원화의 관계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아시다시피 서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화와 위안화가 같은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위안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환위험 해지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보다는 이 외환 시장의 개방도가 좀 한국보다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도가 조금 더 우월한 한국 원화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요. 이 총재가 말한 이 주변국 통화에 프록시된다라고 말한 이 주변국 통화라는 것은 중국 위안화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원화 약세 현상과 그 이유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수장 원앤 저라 공감대. 이 환율 문제가 금융시장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환율 관련된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이 세 나라의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모여서 이제 3개국 재무장관 공동 선언문이라는 것을 최초로 채택을 했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짚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원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엔화의 평가절하가 좀 대표적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지연되는 데다가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해졌고 달러 환율은 최근 17개월 만에 장중에 1,4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엔은 무려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하루 전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양자 면담을 통해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도 공동 선언문 형식을 통해서 이 한국과 일본과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어구를 보면 미국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이런 어구가 좀 담겼거든요.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참여를 해서 이 최근에 원화와 엔화가 저평가된 정도가 조금 과하다라는 걸 인정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 특히나 이 환율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좀 굉장히 꺼리는 나라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매년 환율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의 외환 시장의 이 정부 개입 정도를 좀 소위 말해서 좀 검열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네네. 이런 미국 입장을 좀 반영했을 때 이번 발표 내용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좀 들어줬다,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회의 의제에 오른 또 다른 안건은 미국이 계속 제기하는 중국 문제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미국 입장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내수가 좀 어려워지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 상품들을 해외로 좀 많이 밀어내고 있다라는 게 좀 미국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 재무장관이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공급망의 취약성 그리고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네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옐런 장관이 최근에 그 중국을 다녀왔는데 네. 중국 산업 정책과 중국의 이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네, 이렇게 3개국은 이번 회의 이제 후속 절차로 향후에 실무진 단위에서 협의를 좀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외환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 달러 롱 심리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좀 만연했는데 네. 그게 한풀 확 꺾였습니다. 달러원이 1,400원이 가시화되면서
당시에도 트레이더들이 상방을 열어둬야겠다. 그러니까 1,300원, 1,400원 그 위까지 좀 열어놔야겠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당국도 두고 볼 수만 없는 입장이어서 구두 개입에 나섰고 환율 1,400원이라는 게 지난 2022년 말 레고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고 하루 뒤에 이제 한일 양국의 구두 개입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 3개국 한미일 공동 개입 성격의 성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추이를 보면 어제였죠. 17일에는 이제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오늘 18일에는 어제보다 낙폭이 2배 가까이 좀 확대가 되면서 1,372.9원에 그렇게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선에서 이제 당국이 개입을 했고 또 뭐 1,400원이 넘어가면 개입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1,400원을 달러원 환율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당국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자마자 당국의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이 나오면서 이 환율의 상승 압력이 눈에 띄게 좀 약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약발이 선 거죠. 거기다가 환율 급등 시점에 본의 아니게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고 이례적으로 이 환율 관련된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 매수 플레이어들, 롱 플레이어들의 이 적극적인 포지션 청산을 좀 유발하게 됐습니다. 네. 업계에서 이번 이 최근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를 한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 구두 개입 약발이 떨어진 일본과 급격한 원화 약세에 된통당한 한국이 강달러에 따른 자국의 충격을 미국에게 어필하고 미국의 공감을 얻어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 편향 심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어제 오늘 환율이 하락하게 된 데는 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견고한 수요 덕분에 하락하면서 달러 자체 감세 압력이 둔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외환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앞으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번 워싱턴 대담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좀 네. 살펴보면 현재의 외환시장 환경은 미국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견고하게 올라갔던 22년 중반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의 달러 강세는 이르면 6월부터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에 기인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시장에 환율에 주는 영향이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년 반 전이라고 하던 때는 뭐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금과 다르다는 겁니까? 네, 2022년 하반기였는데요. 당시에 이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뭐 당시 10월이었는데 달러원 환율이 강달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1,44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총재는 당시를 좀 돌아보면서 이 당시에는 내외 금리 차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환율에 더 영향을 미쳤었다며 1년 반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주면 좋겠고 시장이 적응을 하면 환율 부담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뭔가 들어보면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크게 갖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한은 총재까지 최근 환율 상승이 일시적일 거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이 금융시장의 시선이 다시 국제유가 같은 물가 요인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창용 총재의 말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요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다는 증거를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근원 물가가 아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만 왜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CPI를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물가 거기다가 특히 이 유가 흐름에 더욱더 좀 관심이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뭐 국제유가 상승세가 며칠 사이에 좀 주춤해진 듯 싶지만 중동 리스크가 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과
원화와 관련해서 이게 좀 잘 컨트롤되고 있는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정유시설 폭격에 나설 경우 시장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